연방정부는 셧다운 임박을 통보하기 시작했으며 연방 공무원 400만 명의 봉급 지급이 미루어지고 80만 명은 일시 해고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민 비자 수속이 직격탄을 맞아 서류 적체와 지연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구형 330만 대가 ABS 브레이크액이 새어나와 화재 위험이 있다며 대거 리콜됐습니다. 아이폰 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유럽 최대 허용 기준치를 훌쩍 넘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0월 중국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에 이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통해 해빙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5년 만에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통보를 하기 시작했으며 연방 공무원과 현역 미군 등 400만 명의 봉급 지급이 미루어지고 80만 명은 일시 해고되며 상당 기관들이 부분 폐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9월 30일 자정안에 한 달 또는 한 달 반짜리 임시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제한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각 부처들의 셧다운이 임박해지고 있다고 통보하기 시작했으며 각 부처들은 필수와 비필수 직종으로 나누어 무급으로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대상들과 일시 해고되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 현역 미군 130만 명, 연방 공무원 200만 명 중 대다수를 비롯해 400만 명은 봉급이 미뤄지게 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거나 하루라도 미뤄지면 미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부처들은 필수 직종으로 분류돼 셧다운 시에도 무급으로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SSI 현금 지원금도 중단되지 않지만 베네핏 증명이나 소득기록 정정과 같은 급하지 않은 일반 업무는 중단됩니다. 6,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중단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푸드 스탬프는 10월 내내 계속 지급되지만 셧다운 장기화 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출산한 어머니와 그 자녀 등 700만 명에게 영양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직격탄을 맞아 즉각 대폭 삭감됩니다. 공항에서 항공 관제사들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들은 정상 운항하게 됩니다.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항공안전청은 5만 9천 명 가운데 4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무를 계속하게 되고 FAA 연방항공청은 4만 5천 명 중에서 1만 6천 명을 줄여 근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셧다운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이 정상 가동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텝 부족과 직원들의 결근 사태까지 발생해 항공편의 대거 연발착과 취소 사태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필수 직종으로 분류돼 대부분 세금 관련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들은 연방 대신 각 지역 정부들의 예산으로 문을 계속 열지만 쓰레기 수거, 화장실, 방문자 안내 등은 중단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 새벽부터 발생하면 이민 비자 수속이 직격탄을 맞아 서류 적체와 수속 지연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그나마 정상 발급되고 이민 수속과 비자 발급도 중단되지는 않지만 그와 연관된 노동부 등의 업무가 중단돼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만에 재발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이민비자 업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 업무는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져도 문을 닫지는 않는데도 여러 부처와 연결돼 있어 적체와 지연 사태가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첫째,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수속하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이민 서류의 적체와 이민 수속의 지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업 이민의 첫 관문으로 연방노동부로부터 직종별 우대임금을 요청해야 하고 펌, 노동허가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연방 셧다운 시 노동부의 이런 업무가 중단돼 이민 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연방노동부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 미국 취업이민 수속이 사실상 중단돼 수개월간 지연되고 이민 서류 적체가 악화됩니다.
미 이민 서비스국은 신청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민 페티션 심사나 생체 정보 채취, 그린카드 발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느슨한 행정과 인원 부족으로 적지 않은 차질이 생깁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업무 가운데 이민 수수료가 아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E-Verify, 즉 고용주들의 취업 자격 증명은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국무부 소속 주한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해외 공간에서의 비자 업무도 중단 없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기관과 연계 업무가 중지되는 바람에 일부 비자들에서는 차질을 겪게 됩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미 노동부로부터 LCA 노동조건 신청서를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업무의 중단으로 초반부터 막히게 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의 이민수속과 국무부 해외 공간의 비자 업무는 신청 수수료로 가동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의 직격탄을 맞지 않음에도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필요한 연방노동부의 업무가 중단돼 이민비자 업무까지 지연과 적체가 악화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셋째, 국무부가 관할하는 여권국은 연방 셧다운 시에도 필수 직종으로 분류돼 계속 문을 열게 돼 미국 시민권자들은 신규 여권 발급이나 연장을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여권 발급은 올 들어 신청자들이 쇄도하는 바람에 이미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구형 330만 대가 ABS 브레이크에게 누수로 화재 위험이 있다며 대거 리콜됐습니다.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구형으로 현대 엑센트, 엘란트라, 소나타, 투싼, 산타페 등이 포함됐으며 기아에선 옵티마, 소울, 스포티지 등이 리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연방당국과의 합의로 330만 대를 대량 리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리콜하는 대상은 2010년부터 2019년에 판매된 구형들입니다. 현대차는 2010년부터 2015년에 13개 모델이고 기아차는 2010년부터 2019년형의 12개 모델입니다. 현대차에선 엑센트 12년에서 15년형, 엘란트라 11년에서 15년형, 소나타 11년에서 15년형, 투싼 10년에서 13년형, 산타페 13년에서 15년형입니다. 아제라 12년에서 15년형과 제네시스 쿠페 11년에서 15년형도 리콜됐습니다. 기아차에선 옵티마 10년부터 15년형, 소울 11년에서 13년형, 스포티지 10년에서 13년형, 소렌토 11년에서 14년형, K900 15년에서 17년형 등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들 구형 차량들에서 ABS, 즉 잠금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브레이크액이 새어나와 전자기기에 불꽃을 일게 하고 결국 엔진실에 화재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리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11월 14일부터, 현대차는 11월 21일부터 해당 리콜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에게 리콜을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리콜 대상 차주들은 가까운 현대, 기아차 딜러에 예약하고 가면 오래돼 소모된 ABS 시스템의 오링을 새 것으로 무료로 교체해주게 됩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화재 21건, 연기나 부품 녹아내림 등 과열 사건 22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10번의 화재 사고가 신고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330만 대나 대거 리콜한 것은 불과 한 달 전 9만 2천 대를 리콜한 데 이어진 것이어서 잦은 리콜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에 리콜된 9만 2천 대는 특히 2023년과 2024년형인 최신형 현대 팰리세이드와 2023년형의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였습니다. 또 기아차에선 2023년형 소울과 스포티지, 셀토스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안전 전문가들은 현대 기아차의 구형 화재 위험은 오래된 문제인데 왜 이처럼 늦게 리콜하고 수리에 들어가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아이폰 12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잘 쓰고 있던 이 아이폰 12를 프랑스에선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기준 전자파 최대 허용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아이폰 15이 출시된 만큼 이미 아이폰 12 사용자들은 전자파에 몇 년간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자파는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애플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을 때까지 아이폰 12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0월에 출시된 아이폰 12.
손에 쥐거나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를 가정한 실험에서 신체가 킬로그램당 5.74W의 전자파를 흡수했습니다. 유럽 최대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4.0W입니다. 프랑스는 당장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고 애플이 최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리콜해야 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파 노출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암이나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방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 가볍게 지갑과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소지하는 남자들의 특성 때문에 남성들에게 고환암이나 불임과 같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임 클리닉에 다니는 남성 10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바지 주머니 등 고환으로부터 50cm 이내인 곳에 휴대전화를 넣고 다니는 남성들의 47%가 정자수가 줄거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아이폰은 특히 젊은 미국민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 모델이 바뀔 때마다 부가산업까지 같이 먹여 살리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특성상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그리고 애플 TV까지 아우르는 IT 시장과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모두 애플 제품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2의 전자파는 매일 30분 이상 10년 넘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 종양과 청신경증 발병률이 40% 이상 높았다는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IARC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분석해 이 비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 비군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휘발유, 나프탈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이폰 11을 쓰고 있고 당장 바꿀 수 없거나 애플의 대처를 지켜봐야 한다면 통화할 때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자파는 발생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해 휴대전화를 얼굴에서 5mm만 띄워도 전자파 흡수 비율이 50% 이내로 감소합니다.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쓸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통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잘 때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기, 안테나 수신 표시가 약하게 뜨면 전자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중이므로 멀리 떨어져서 쓰기, 간단한 내용은 통화 대신 문자 쓰기 등이 신체 전자파 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0월에 중국의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에 이어 11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쇄 방미를 통해 해빙의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1월 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백악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부터 대폭 강화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딜리스킹 위험 제거에 나서며 경제협력부터 강화하는 해빙의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6월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7월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 8월에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을 잇따라 중국에 파견해 디커플링 미중 분리가 아니라 딜리스킹 위험 제거에 나서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중국의 헐리펑 경제부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을 갖거나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양국 정상은 모두 경제 회복을 위해 두 슈퍼파워들의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해빙시키려 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해빙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상호 수출이나 구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서로의 독점이나 급부상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불신을 해소하며 공동이익 방안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 수출과 투자를 통제하기 시작한 정책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아주 협소한 부분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은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사이의 반도체 메모리를 사지 말도록 구매 금지 조치를 취해 미국은 이를 보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인 갈륨과 게르마늄, 30여 가지 금속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미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불공정 행위로 지목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